네, 오늘도 노인과 바다 읽어드릴 거고 오늘은 마지막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어떻게 끝났냐면 상어 2마리가 갑자기 나오면서 끝이 났거든요. 노인은 그 2마리의 상어를 어떻게 처치할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노인은 큰 소리로 외쳤다. 이 말은 뭐라고 다른 말로 옮기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것은 그냥 하나의 소리로 못이 자신의 손바닥을 뚫고 나무에 박힐 때 자기도 모르게 내지르는 소리가 아마 그런 소리일 것이다. 갈라노 녀석들이군. 노인은 큰 소리로 말했다. 첫 번째 놈 바로 뒤를 따라오는 두 번째 상어의 등 지느러미가 첫 번째 놈 바로 뒤를 따라오는 두 번째 상어의 등 지느러미가 보였는데 갈색 삼각형 지느러미와 함께 크게 휩쓸어대는 꼬리 움직임을 보고 노인은 놈들이 산날코 상어라는 걸 알아차렸던 것이다. 놈들은 피냄새를 맡고 흥분해 있었다. 너무 배가 고파 판단력을 잃고 흥분한 상태에서 그들은 피냄새를 놓쳤다 맡았다 했다. 놈들은 그러면서도 줄곧 가까워지고 있었다. 노인은 아뒷줄을 단단히 묶어놓고 키 손잡이를 고정시켰다. 그런 다음 칼을 비끄러맨 노를 집어들었다. 가능한 한 가볍게 쥐고 들어 올렸다. 통증 때문에 두 손을 마음대로 꽉 쥘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고는 노를 잡은 두 손을 각각 가볍게 쥐었다 폈다 하면서 손이 뻣뻣해지지 않게 했다. 노인은 손이 더 이상 움찔하지 않고 고통을 견디도록 양손으로 노를 한 번에 꽉 움켜쥐고는 상어들이 다가오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제 널쩍하고 편편하고 산날처럼 생긴 대가리와 널쩍하고 끝이 하얀 가슴 지느러미를 볼 수 있었다. 혐오스러운 상어들이었다. 고약한 냄새를 풍겼고 산 고기뿐만 아니라 썩은 고기도 먹어치우는 놈들이었다. 배가 고플 땐 노나 끼까지도 마구 물어뜯는 놈들이었다. 바다 거북이 수면에 떠서 자고 있을 때 발과 다리를 뜯어먹곤 하는 것도 바로 이놈들이다.
푸푸옹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놈들은 배가 고프면 물속에 있는 사람까지 공격하는데 그 사람 몸에서 물고기의 피냄새가 나 비린내가 전혀 그 사람 몸에서 물고기의 피냄새나 비린내가 전혀 나지 않을지라도 그랬다. 아, 노인은 말했다. 이 갈라노 놈들, 어서 덤벼라. 이 갈라노 놈들아. 놈들이 덤벼들었다. 하지만 아까 그 청상하리와는 다른 방식으로 덤벼들었다. 한 놈이 몸을 쓱 돌리더니 배 밑으로 들어가 사라졌다. 곧 놈이 달려들어 물고기를 획 물어뜯을 때 노인은 배가 흔들리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다른 한 놈은 가늘게 찢어진 노란 눈으로 노인을 살폈다. 그러더니 반원형의 아가리를 크게 벌리며 날쌔게 물고기에게 달려들어 아까 물어뜯겼던 자리를 다시 물었다. 놈의 갈색 머리와 등의 맨 꼭대기에 내가 척수와 만나는 선이 뚜렷하게 보였다. 노인은 노 끝에 달린 칼을 그 교차 지점에다 쑤서 박았다. 그러고는 그걸 다시 잡아 빼서 이번엔 고양이 눈 같은 놈의 노란 눈에다 다시 쑤셔 박았다. 상어는 물고기를 놓고 스르르 떨어져 나갔고 입 안에 든 살점을 삼키면서 죽어갔다. 다른 한 놈이 배 밑에서 물고기를 뜯어먹고 있었으므로 배는 아직 흔들렸다. 노인은 아랫줄을 풀어 배를 옆으로 돌려 상어가 밑에서 나오게 했다. 상어가 보이자 노인은 배전 너머로 몸을 기울여 몸을 향해 칼날을 내리꽂았다. 급소를 놓치고 살만 찔렀는데 살 가죽이 단단하게 쥐어들어 칼날이 거의 들어가지 않았다. 반자궁의 강한 충격으로 두 손뿐만 아니라 어깨까지 아팠다. 하지만 상어는 곧장 수면으로 올라와 대가리를 내밀었다. 놈이 코를 물 밖으로 드러내놓고 물고기를 물었을 때 노인은 놈의 편편한 대가리 윗면 한가운데를 정통으로 찔렀다. 그러고는 칼날을 잡아 빼다가 다시 똑같은 자리에 내리꽂았다. 놈은 여전히 물고기 살에 아가리를 박은 채 물고 늘어졌다. 노인은 이번엔 상어의 왼쪽 눈을 찔렀다. 놈은 여전히 물고기를 물고 늘어졌다. 아직도? 노인은 이렇게 말하며 칼날을 척추골과 뇌 사이에 내리꽂았다. 이번엔 칼날이 쉽게 들어갔고 노인은 갈라지는 연골을 느꼈다. 노인은 노를 거꾸로 잡고 상어의 아가리를 벌리기 위해 노깃을 이빨 사이로 밀어넣었다. 노를 비틀어 돌리자 상어는 스르르 떨어져 나갔다. 노인은 말했다. 어서 꺼져라 이 갈라노 놈아. 1500m도 넘는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아버려라. 가서 죽은 네 친구 놈이나 만나. 네 어미인지도 모르겠다만. 노인은 칼날을 닫고 노를 내려놓았다. 그런 다음 아랫줄을 다시 잡고 돛에 바람이 가득 차게 했다. 배는 곧 본래 가던 방향을 되찾았다. 놈들이 뜯어간 게 틀림없이 물고기의 4분의 1은 될 거야. 그것도 제일 좋은 부위로 말이야. 노인은 큰 소리로 말했다. 이게 다 꿈이라면, 그래서 내가 저 물고기를 낚는 일이 아예 없었던 일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미안하구나 물고기야. 애당초 너를 낚은 게 잘못이었어. 노인은 말을 멈췄다.
그는 이제 물고기를 바라보고 싶지 않았다. 피가 빠져나가고 파도에 씻긴 물고기는 거울 뒷면 같은 은색으로 변해 있었다. 줄무늬는 아직 그대로 보였다. 이렇게 멀리까지 나오질 말았어야 했다, 물고기야. 노인은 말했다. 너를 위해서나 나를 위해서나 나오질 말았어야 했어. 미안하구나, 물고기야. 자, 이제 노인은 자신에게 말했다. 칼을 묶은 줄을 살펴보고 혹 끊어진 데가 없는지 확인해보자. 그런 뒤에 손도 좀 회복시켜 놓아야 해. 앞으로 더 많은 놈들이 몰려올 테니까 말이야. 칼을 갈 숫돌이 있으면 좋을 텐데. 노인은 놋 끝머리에 칼을 묶은 줄을 점검하고 나서 말했다. 숫돌을 갖고 왔어야 했어. 갖고 왔어야 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노인은 생각했다. 하지만 이보게 늙으니 자네님이 그것들을 갖고 오지 않았어. 지금은 없는 걸 생각할 때가 아니야. 있는 걸로 뭘 할 수 있을지 그거나 생각하도록 해. 자넨 정말 좋은 충고를 많이도 해주는군. 노인은 큰 소리로 말했다. 이젠 그것도 지겹네. 노인은 키 손잡이를 겨드랑이에 끼고는 배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대로 양손을 물에 담가 놓고 있었다. 하지만 놈이 얼마나 많이 뜯어먹었는지 하느님만이 정확히 아시겠지만 배가 확실히 가벼워졌군. 노인은 말했다. 그는 물어뜯긴 물고기의 아랫부분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상어가 쾅쾅 부딪혀 올 때마다 물고기의 살이 뜯어져 나갔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물고기가 이제 큰 도로만큼이나 넓은 흔적을 바다에 남겨놓아 온갖 상어들이 몰려오리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사람 하나를 겨우내 먹여 살릴 수 있는 물고기였는데 노인은 생각했다. 아냐, 그런 건 생각하지 말자. 그저 쉬면서 손이나 잘 회복시켜 남아있는 거라도 지켜내도록 하자. 지금 내 손에서 흐르는 피냄새는 바다에 온통 퍼진 물고기 피냄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게다가 손에서 피가 많이 나지도 않아. 이렇다 할 심한 상처도 없고 피를 흘렸으니 왼손은 더 이상 쥐가 나지 않을 거야. 이제 또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노인은 생각했다. 아무것도 없어. 그저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다음에 올 상어들이나 기다리자. 이 모든 게 정말 꿈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노인은 생각했다. 하지만 혹시 알아? 결국 좋게 끝나게 될지? 다음에 나타난 상어 역시 삼날코 상어였는데 이번에는 한 마리뿐이었다. 놈은 꼭 여물통에 덤벼드는 돼지처럼 달려들었다. 사람 머리가 들어갈 만큼 커다란 아가리를 가진 돼지가 있다면 말이다. 노인은 일단 놈이 물고기를 덮치게 내버려 두었다. 그런 다음 노 끝에 묶은 칼날을 놈의 뇌에 내리 꽂았다. 하지만 상어가 뒤로 획 움직여 몸을 뒤집는 바람에 칼날이 뚝 부러지고 말았다. 노인은 자세를 바로잡고 키를 조종하기 시작했다. 커다란 상어가 물속으로 서서히 가라앉는 것을 그는 아예 바라보지도 않았다. 처음에 전신이 길게 드러났다가 점점 작아지며 마침내 아주 조그맣게 되어 사라지는 그 광경은 노인을 언제나 황홀하게 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아직 갈고리가 남아있어. 노인은 말했다. 하지만 별 도움이 안 될 거야. 노 두 자리와 키 손잡이 그리고 짧은 몽둥이도 아직 있어. 이제 놈들한테 내가 진 셈이군. 노인은 생각했다.
몽둥이로 상어를 때려 죽이기엔 난 너무 늙었어. 하지만 너와 몽둥이와 키 손잡이가 있는 한 끝까지 해볼 거야. 노인은 두 손을 다시 바닷물에 담가서 적섰다. 늦은 노후로 넘어가고 있었다. 아직 바다와 하늘 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늘에는 바람이 이전보다 좀 더 세게 불었다. 노인은 곧 육지가 보이리라는 희망을 품었다. 이보게 늙은이, 자네 지쳤어? 그는 말했다. 마음속까지 다 지쳤어. 상어들이 다시 공격해온 건 해가 넘어가기 바로 직전이었다. 노인은 물고기가 바다에 남긴 넓은 흔적을 따라 갈색 지느러미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놈들은 냄새를 찾아 이리저리 헤매지도 않고 머리를 배 쪽으로 똑바로 향한 채 나란히 헤엄쳐 오고 있었다. 노인은 키 손잡이를 고정시키고 아랫줄을 묶어맨 다음 고물 밑으로 손을 뻗어 몽둥이를 찾아 들었다. 부러진 노의 손잡이를 톱으로 잘라서 만든 몽둥이로 길이는 대략 75cm쯤 되었다. 손잡이 부분 생김새와 크기 때문에 한 손으로만 효과적으로 쥐고 사용할 수 있는 몽둥이였다. 노인은 손가락 관절을 천천히 구부려 오른손으로 몽둥이를 단단히 쥐고 다가오는 상어를 지켜보았다. 두 마리의 갈라노 상어였다. 첫 번째 놈이 달려들어 한 입 크게 물 때까지 기다렸다가 놈의 코끝이나 대가리 맨 윗부분을 정통으로 후려 갈겨야 해 노인은 생각했다. 두 마리의 상어는 함께 접근했다. 가까운 쪽에 있는 놈이 아가리를 벌리고 물고기의 은색 옆구리에 머리를 쳐박는 것을 보았을 때 노인은 몽둥이를 높이 치켜들었다가 힘껏 내리쳐 놈의 넓적한 대가리 맨 위를 후려 갈궜다. 몽둥이가 닿는 순간 단단한 고무줄의 탄력성이 느껴졌다. 그러나 뼈의 딱딱함 또한 느껴졌다. 노인은 상어가 물고기에게서 스르르 떨어져 나갈 때 한 번 더 몽둥이를 휘둘러 놈의 코끝을 세차게 후려쳤다. 그동안 다른 상어는 들락날락 하다가 이제 다시 아가리를 크게 벌린 채 달려들고 있었다. 놈이 물고기를 덮치며 아가리를 꽉 다물었을 때 노인은 놈의 아가리 한 구석에서 빠져나온 물고기 산점을 보았다. 노인은 몸을 향해 몽둥이를 휘둘렀으나 대가리만 퍽 쳤을 뿐이었다. 노인은 상어는 노인을 한번 쳐다보더니 물고 있던 고기 조각을 그대로 비틀어 뜯어냈다. 놈이 그걸 삼키려고 물고기에게서 떨어져 나갈 때 노인은 다시 한번 몽둥이를 휘둘러 내리쳤지만 무겁고 단단한 고무줄의 상덩이만 때렸을 뿐이었다. 덤벼라 이 갈라노 놈아! 노인은 말했다. 어서 한번 더 달려들어 봐라! 상어는 돌진하듯 달려들었고 놈이 아가리를 다물었을 때 노인은 몽둥이를 내리쳤다. 최대한 높이 쳐들었다가 힘껏 내리쳤다. 이번에는 뇌 뒷부분 뼈와 부딪히는 것이 느껴졌다. 노인은 똑같은 자리를 다시 한번 내리쳤고 그러는 사이 상어는 물고 있던 살을 천천히 뜯어내고는 물고기에게서 떨어져 나갔다. 노인은 놈이 다시 오기를 기다리며 살폈지만 두 놈은 다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다가 한 놈이 수면 위로 올라와 원을 그리며 헤엄치는 모습이 보았다. 나머지 한 놈은 지느러미도 보이지 않았다. 놈들을 죽일 수 있을 거란 기대는 안 했어. 노인은 생각했다. 젊었을 때라면 또 모르지만 하지만 두 놈 모두에게 심한 상처를 입혔으니
둘 다 그리 온전하진 못할 거야. 두 손으로 몽둥이를 사용할 수 있었다면 첫 번째 놈은 틀림없이 죽였을 텐데 이렇게 늙었어도 말이야. 노인은 생각했다. 그는 물고기를 보고 싶지 않았다. 절반이나 뜯겨져 나간 것을 알고 있었다. 상어들과 싸우는 동안 해는 져서 보이지 않았다. 금세 어두워질 테지. 노인은 말했다. 그러면 하바나의 붉은 불빛이 보일 거야. 혹시 동쪽으로 너무 멀리 나와 있다면 새로 생긴 다른 해변의 불빛이 보일 테고. 이제 집까지 그리 멀지 않을 거야. 노인은 생각했다. 나를 크게 걱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좋겠는데 물론 걱정할 사람은 그 애밖에 없겠지만 하지만 그 앤 틀림없이 날 믿고 있을 거야. 그래도 나이든 어부들 중엔 걱정하는 사람들이 꽤 있겠지. 다른 사람들 역시 많이 걱정하고 있을 거야. 노인은 생각했다. 난 좋은 마을에 살고 있어. 노인은 물고기에게 더 이상 말을 걸 수 없었다. 물고기가 너무나 심하게 망가졌기 때문이었다. 그러다가 문득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 반쪽짜리 물고기야. 노인은 말했다. 물고기였던 물고기야. 내가 너무 멀리 나온 게 후회스럽구나. 내가 우리 둘 다 망쳐버렸어. 하지만 너와 난 함께 많은 상어를 죽이거나 박살내버렸지. 이봐 물고기. 넌 이제까지 얼마나 죽였니? 네 머리에 창 같은 그 주둥이는 괜히 달고 있는 건 아닐 테니 말이야. 노인은 물고기에 대해 그리고 물고기가 자유로이 헤엄칠 수 있다면 상어를 어떻게 상대했을까 생각하는 일이 즐거웠다. 물고기 주둥이를 잘라서 그걸로 상어놈들과 싸울 걸 그랬군. 노인은 생각했다. 하지만 손도끼도 없었고 또 칼도 없었다. 하지만 그런 게 있었다면 그래서 물고기 주둥이를 노 끝머리에다 매달 수 있었다면 그 얼마나 훌륭한 무기가 되었을까? 그랬다면 물고기랑 내가 둘이서 함께 상어놈들과 싸우는 셈이었을 텐데. 그런데 상어들이 밤중에 달려들면 이제 어떻게 하지? 뭘 어떻게 한다? 싸우는 거지 뭐. 노인은 말했다.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야. 하지만 어둠 속에서 아무런 불빛도 보이지 않고 오직 변함없이 팽팽한 돛과 바람만이 느껴지는 지금 노인은 자신이 혹시 이미 죽은 게 아닌가 하는 느낌에 사로잡혔다. 그는 두 손을 모아 손바닥을 마주대고 느껴봤다. 그것들은 죽지 않았다. 단순히 두 손을 폈다 오므렸다만 해도 살아있다는 고통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엔 등을 고물에 기대어 보았다. 자신이 죽지 않았음을 역시 알 수 있었다. 양 어깨가 그 사실을 말해주었다. 물고기를 잡으면 외우겠다고 약속한 기도문이 있었지. 노인은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지쳐서 외울 수 없어. 부대를 찾아 어깨를 덮는 게 좋겠군. 노인은 고물에 누워서 키를 조종하며 하바나의 붉은 불빛이 하늘에 비치지는 않는지 살폈다. 물고기가 아직 반은 남아있어. 그는 생각했다. 어쩌면 운 좋게 앞쪽에 그 반을 갖고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몰라. 행운만 좀 따라주면 돼. 아냐, 노인은 말했다. 네가 너무 멀리 나왔을 때 이미 행운은 져버린 거였어. 어리석은 생각은 그만해. 노인은 큰 소리로 말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키나 잘 종종해. 아직 너한텐 행운이 꽤 남아있을지도 몰라. 행운을 파는 곳이 있다면 좀 샀으면 싶군. 노인은 말했다. 그런데 무엇으로 사지?
노인은 자신에게 물었다. 잃어버린 작살과 부러진 칼과 망가진 두 손으로 살 수 있을까? 혹시 살 수 있을지도 몰라. 노인은 말했다. 바다에서 84일 허탕친 것으로도 행운을 사려고 했잖아. 그리고 거의 살 뻔했잖아. 쓸데없는 생각은 하지 말자. 노인은 생각했다. 행운이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찾아오는데 누가 그걸 알아볼 수나 있단 말인가. 그래도 어떤 모습의 행운이든 좀 얻고 싶군. 대가를 치르고라도 말이야. 아바나에서 비치는 붉은 불빛이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노인은 생각했다. 나는 바라는 게 너무 많아. 하지만 내가 지금 당장 바라는 건 그 불빛이야. 노인은 좀 더 편하게 키를 조종할 수 있도록 자세를 바꾸려고 했다. 몸에 느껴지는 고통을 통해 그는 자신이 죽지 않았음을 알았다. 밤 10시쯤이나 되었으리라 생각하는 시간에 노인은 하늘에 선명하게 반사된 아바나의 불빛을 보았다. 처음에는 달이 뜨기 전 하늘에 나타나는 희미한 빛처럼 겨우 알아볼 수 있는 정도였다. 그러더니 이제는 점점 강하게 부는 바람 탓에 꽤 거칠어진 바다 너머로 확실하게 보였다. 노인은 배의 방향이 불빛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키를 조종했다. 이제 곧 멕시코 만류의 가장자리에 틀림없이 들어가게 되겠지. 그는 생각했다. 이젠 끝장이야. 노인은 생각했다. 분명 상어들이 다시 공격해 올 거야. 하지만 무기도 없이 어둠 속에서 놈들과 뭘 어떻게 싸울 수 있겠어? 노인은 이제 온몸이 뻣뻣하고 쑤시고 아팠다. 상처난 곳과 무리하게 힘을 썼던 부분들이 모두 차가운 밤 공기에 닿아 아팠다. 또 다시 싸우고 싶지 않아. 노인은 생각했다. 정말이지. 또다시 싸우지 않으면 좋겠어. 하지만 한밤중이 되자 노인은 또 싸워야 했다. 이번엔 싸워봤자 소용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상어는 떼지어 몰려왔는데 노인은 놈들의 지느러미가 물살을 가리며 그리는 선과 놈들이 물고기를 덮칠 때 내는 인광빛만을 볼 수 있었다. 노인은 놈들의 대가리를 향해 몸뚱이를 내리쳤다. 아가리가 살을 물며 덥석 다치는 소리가 들려왔고 배 밑에서 달려드는 놈들 때문에 배가 쾅쾅거리며 흔들렸다. 노인은 소리와 느낌만을 쫓아 필사적으로 몽둥이를 내리쳤다. 무엇인가가 몽둥이를 잡아채는 걸 느꼈는데 다음 순간 몽둥이가 없어졌다. 노인은 키 손잡이를 키에서 확 잡아 뺐다. 그러고는 두 손으로 그걸 움켜쥐고 닥치는 대로 후려치고 내리찍고 하며 계속해서 휘둘러댔다. 하지만 놈들은 이제 뱃머리까지 다가와 한 놈씩 잇따라 또는 여러 놈이 함께 달려들어 물고기의 살을 물어뜯었다. 다시 달려들기 위해 놈들이 몸을 돌렸을 때 뜯긴 살조각은 바닷물 속에서 허옇게 빛났다. 한 놈이 드디어 물고기의 머리를 노리고 달려들었다. 노인은 이제 끝장이라는 걸 알았다. 그는 키 손잡이로 상어의 대가리를 후려쳤다. 놈의 아가리는 잘 뜯기지 않는 물고기의 무거운 머리에 그대로 박혀 있었다. 노인은 한 번, 두 번, 세 번 연거푸 후려쳤다. 키 손잡이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자 그는 부러진 손잡이 끝으로 상어를 찔렀다. 살을 뚫고 들어가는 게 느껴졌고
손잡이 끝이 날카롭다는 사실을 안 그는 한 번 더 세게 쑤셔박았다. 상어는 물었던 것을 놓고 뒹굴며 떨어져 나갔다. 물려왔던 상어떼 가운데 그놈이 맨 마지막 놈이었다. 놈들이 뜯어먹을 게 더 이상 없었던 것이었다. 노인은 거의 숨을 쉴 수 없는 지경이었는데 입 안에서 뭔가 이상한 맛이 느껴졌다. 구리 맛이 나고 달짝지근했다. 노인은 한순간에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하지만 그 양이 별로 많지는 않았다. 노인은 입안에 고인 것을 바다에 뱉으며 말했다. 이것도 먹어라, 이 갈라놓은 놈들아. 그리고 사람을 죽였다는 거짓 꿈이나 꾸거라. 노인은 자신이 이제 완전히 돌이킬 수 없게 패배했음을 알았다. 그는 고물로 돌아가서 들쭉날쭉 부러진 키 손잡이를 살폈다. 손잡이는 배 방향으로 조종할 수 있는 만큼의 키의 홈에 그대로 끼워졌다. 노인은 부대를 어깨에 두르고 배를 원래 방향으로 되돌려 놓았다. 배는 이제 가볍게 나아갔고 노인은 아무런 생각, 또 그 어떤 느낌도 없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초월해 있었고 그저 집이 있는 항구에 돌아갈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요령 있게 배를 잘 몰 뿐이었다. 마치 식탁에 남은 빵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려는 사람 마냥 밤중에도 상어들이 뼈푸는 물고기를 또 공격해왔다. 노인은 이제 상어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았다. 키를 조종하는 일 말고는 그 어떤 것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가 느끼는 것은 오로지 옆에 달린 짐이 이제 전혀 무겁지 않게 된 배가 얼마나 가볍게 그리고 얼마나 잘 나아가는가 하는 것뿐이었다. 배는 아무 이상 없어. 노인은 생각했다. 키 손잡이를 빼면 손상된 곳 하나 없이 모두 온전해. 키 손잡이야 쉽게 바꿔 달 수 있지. 노인은 배가 지금 해류의 안쪽에 들어와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해안선을 따라 늘어진 해변 마을의 불빛이 보였다. 노인은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건 이제 아무 일도 아니었다. 바람은 어찌 되었든 우리의 친구야. 노인은 생각했다. 그러고는 덧붙였다. 항상은 아니지만 말이야. 우리의 친구도 있고 적도 있는 저 드넓은 바다도 그렇지. 그리고 침대도. 노인은 생각했다. 그래, 침대는 내 친구야. 그저 침대면 돼. 그는 생각했다. 침대에 눕는다면 참 좋을 거야. 침대는 바로 네가 패배했을 때 편하게 누울 수 있는 곳이지. 그는 생각했다. 침대가 얼마나 편한 곳인지 난 여태껏 알지 못했어. 그런데 널 패배시킨 것은 누구지? 노인은 생각했다. 아무도 아냐. 그는 큰 소리로 말했다. 난 그저 너무 멀리 나갔을 뿐이야. 노인은 조그만 항구로 들어왔을 때 테라스의 불빛은 꺼져 있었다. 사람들이 모두 잠자리에 들었다는 것은 노인은 알고 있었다. 바람은 그동안 점점 더 강해져서 이제는 거세게 불었다. 그렇지만 항구 안은 바람이 잠잠했다. 노인은 바위 아래쪽의 조그만 자갈밭을 향해 배를 몰았다.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므로 노를 저어 배를 최대한 위쪽으로 바짝 갖다 댔다. 그런 다음 배에서 내려 바위에다 배를 붙들어 맸다. 노인은 돛대를 빼고 돛을 감아 묶었다. 그런 다음 어깨에 메고 기습을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때에야 비로소 그는 자신이 뼛속 깊이 얼마나 녹초가 되었는지 실감했다. 그는 잠시 발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물에 반사된 가로등 빛을 통해 물고기의 커다란 꼬리가 배의 고물 뒤로 높이 솟아있는 게 보였다. 그리고 허옇게 드러난 기다란 등뼈와 주둥이가 뾰족하게 튀어나온 시커멓고 커다란 머리가 보였고, 그 사이로 뼈만 남은 텅 빈 잔해가 그대로 드러나 보였다. 노인은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다. 기슭 꼭대기에 이르러 그는 넘어졌다. 돛대를 어깨에 걸쳐 놓은 채 그는 얼마 동안 누워 있었다. 다시 일어나려고 해봤지만 너무 힘들었다. 돛대를 어깨에 걸친 채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길을 바라보았다. 고양이 한 마리가 뭔가 일이 있는 듯 저 길 저편에서 바삐 지나갔고, 노인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그러고는 길을 그냥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마침내 노인은 돛대를 땅에 내려놓고 일어섰다. 그리고 돛대를 다시 들어올려 어깨를 메고 길을 따라 올라갔다. 오두막에 도착할 때까지 5번이나 주저앉아 쉬어야 했다. 오두막에 들어서자 노인은 돛대를 벽에 기대어 놓았다. 그는 어둠 속에서 물병을 찾아내 한 모금 마셨다. 그런 다음 침대에 누웠다. 담요를 끌어당겨 어깨를 덮고 등과 두 다리까지 덮었다. 그러고는 엎드려 얼굴을 신문지에 대고 양팔을 밖으로 쭉 뻗어 내밀고 손바닥은 위로 향한 채 잠이 들었다. 아침에 소년이 오두막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노인은 여전히 자고 있었다. 바람이 너무 거세게 불어서 큰 유자망 어선들조차 바다로 나가지 않을 상황이었으므로 소년은 늦게까지 잠을 자고 매일 아침 하던 대로 노인의 오두막을 찾아온 것이다. 소년은 노인이 숨을 쉬고 있는지 확인했다. 그런 다음 노인의 두 손을 보고 울기 시작했다. 노인은 아주 조용히 오두막을 나와 커피를 가지러 갔다. 길을 따라 내려가는 내내 소년은 울었다. 어부 여러 명이 노인의 배 주위에 모여 배 옆에 묶인 것을 살펴보고 있었다. 그중 한 명은 바지를 걷어올리고 물속에 들어가서 커다란 기다란 줄로 물고기 잔해의 길이를 재고 있었다. 소년은 그곳으로 내려가지 않았다. 이미 가보았던 것이다. 어부 한 사람이 소년 대신 배의 뒤처리를 해주고 있었다. 노인은 어떠시더냐? 어부들 중 한 사람이 소리쳤다. 주무세요. 노인은 큰 소리로. 주무세요. 소년은 큰 소리로 대답했다. 어부들이 바라보고 있었지만 소년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울었다. 아무도 가서 깨우지 마세요. 코에서 꼬리까지 5.5m나 돼. 물고기 길이를 재던 어부가 큰 소리로 말했다. 그 정도는 될 거예요. 소년은 말했다. 소년은 테라스로 들어가서 커피 한 깡통을 주문했다. 뜨거운 걸로 우유와 설탕을 듬뿍 넣어주세요. 더 필요한 건 없니? 없어요. 이따가 할아버지가 드실 만한 게 뭔지 알아올게요.
정말 엄청난 물고기더구나. 테라스 주인이 말했다. 그런 물고기는 정말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어제 네가 잡은 2마리도 훌륭했지만 말이야. 제가 잡은 그까짓 건 지옥에나 가라고 하세요. 소녀는 이렇게 말하고 다시 울기 시작했다. 뭐 좀 마시지 않겠니? 주인은 물었다. 아니요. 소녀는 말했다. 사람들한테 산티아고 할아버지를 귀찮게 하지 말라고 말해주세요. 곧 돌아올게요. 내가 마음 아파하더라고 전해주렴. 네, 고마워요. 소녀는 말했다. 소녀는 뜨거운 커피가 담긴 깡통을 들고 노인의 오두막으로 가서 그가 잠에서 깰 때까지 옆에 앉아 기다렸다. 한 번쯤 노인은 깨려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는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소녀는 길 건너편에 가서 뗄나무를 빌려다가 커피를 데웠다. 이후 노인이 잠에서 깨어났다. 일어나지 마세요. 소녀는 말했다. 이걸 좀 드세요. 그는 유리컵에 커피를 약간 따라주었다. 노인은 커피를 받아들고 마셨다. 난 놈들에게 졌단다 마놀린. 노인은 말했다. 놈들한테 정말 지고 말았어. 그놈한테는 지지 않았잖아요. 잡아온 물고기한테는 말이에요. 그래, 그건 정말 그렇지. 내가 진 건 그 뒤야. 페드리코 아저씨가 배와 도구를 돌보고 있어요. 물고기 대가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베크리코더러 잘게 토막내서 물고기 더대나 쓰라고 해라. 창같이 그 긴 주둥이는요? 그건 네가 갖고 싶으면 네가 가져라. 가질래요. 소녀는 말했다. 이제 우린 다른 것들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해요. 사람들이 나를 찾았었니? 물론이죠. 해안 경비대하고 비행기까지 동원됐어요. 바다는 아주 넓고 배는 작아서 잡기 힘들지. 노인은 말했다. 자기 자신과 바다만을 상대로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말상대가 있다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노인은 새삼스러웠다. 네가 보고 싶었다. 그는 말했다. 넌 얼마나 잡았니? 첫째 날에는 1마리, 둘째 날에도 1마리, 그리고 셋째 날엔 어제는 2마리를 잡았어요. 아주 잘했구나. 이제 다시 저랑 함께 물고기 잡아요. 아니다. 난 운이 없는 사람이야. 난 더 이상 운이 없어. 그놈의 운 타령 좀 그만하세요. 소녀는 말했다. 운이라면 제가 가져올게요. 너희 집에서 어떻게 생각하겠니? 상관없어요. 전 어제 2마리를 잡았어요. 하지만 아직 배울 게 많아요. 그러니 이제부터 저랑 함께 나가요. 좋은 고기잡이용 창을 하나 마련해서 늘 배에 가지고 다녀야겠어. 창날은 낡은 포드 자동차에서 뜯은 스프링판으로 만들 수 있을 거야. 과나파코아에서 갈아오면 될 테고, 날은 날카로워야 되는데 담근질은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잘 부러질 수 있으니까. 내 칼은 부러지고 말았단다. 제가 다른 칼을 구해다 드릴게요. 스프링판도 갈아오고요. 그런데
이 거센 불이사는 며칠이나 계속 불까요? 아마 한 사흘 갈 거다. 어쩌면 더 갈 수도 있고. 준비는 제가 다 해놓겠어요. 소녀는 말했다. 할아버지는 손이나 잘 낫도록 하세요. 아셨죠? 손을 낫게 하는 방법이야 잘 알고 있지. 그런데 밤중에 뭔가 이상한 걸 뱉어냈는데 가슴께 어디가 부러진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것도 잘 낫도록 하세요. 소녀는 말했다. 그만 누우세요, 할아버지. 깨끗한 셔츠를 가져다 드릴게요. 잡수실 것도 좀 가져오고요. 내가 나가 있던 동안에 신문이 있으면 아무거나 좀 갖다 주거라. 갖다 주렴. 노인은 말했다. 할아버지께 배울 게 많으니 어서 빨리 나으셔야 해요. 그래서 저한테 모든 걸 다 가르쳐 주셔야 해요. 대체 얼마나 고생하신 거예요. 많이 고생했단다. 노인은 말했다. 잡수실 거랑 신문이랑 가지고 올게요. 소녀는 말했다. 푹 쉬세요, 할아버지. 약국에 들러 손에 바를 약도 구해올게요. 잊지 말고 패트리코한테 물고기 대가리 가지라고 전해주렴. 네, 꼭 말할게요. 문 밖으로 나와 반질반질 다른 산호암 길을 따라 내려가며 소녀는 또 다시 울었다. 그날 오후 테라스에는 한 무리의 관광객이 모여들었다. 빈 맥주 깡통과 죽은 창꼬치 고기들 사이로 바다를 내려다보던 한 여자가 거대한 꼬리를 달고 있는 아주 커다랗고 흰 하양 등뼈를 발견했다. 그것은 물결을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며 떠 있었고 항구 어기 저 밖에서는 동풍이 거센 파도를 끊임없이 일으키고 있었다. 저게 뭔가요? 웨이터에게 물으며 여자는 이제 한낱 바다 쓰레기가 되어 물결에 쓸려 떠내려가기만을 기다리는 그 거대한 물고기의 긴 등뼈를 손가락으로 가리쳤다. 티브론입니다. 웨이터가 대답했다. 상어의 일종이지요. 웨이터는 일어난 일을 나름대로 설명해 주려고 했다. 상어가 저렇게 멋지고 아름답게 생긴 꼬리를 가지고 있는 줄 미처 몰랐어요. 나도 몰랐는걸? 그녀와 함께 온 남자가 말했다. 저 길 위쪽 오두막에서 노인은 다시 잠을 자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엎드려서 자고 있었고 소년이 옆에 앉아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노인은 사자꿈을 꾸고 있었다. 노인과 바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사실 물고기를 잡은 노인은 그 물고기를 그냥 날치라고 생각했었죠. 아니지. 아무튼 그 물고기의 정체는 서인도 제도와 중앙 아메리카 근처에 사는 크고 사나운 상어를
잡은 거라고 합니다. 되게 사나운 상어라고 하네요. 그 물고기를 노인은 잡았던 거죠. 근데 노인은 사실 청새치라고 알고 있었죠. 근데 사실 사나운 상어였다는 사실. 노인의 힘겨운 싸움은 바다라는 현실에 존재하는 생물과 거기서 벌어지는 어업 행위를 넘어서는 인간 삶과 자연의 어떤 본질적인 존재와 행위를 대변하는 상징 내지는 우화적 이미지로 그 의미가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자신이 패배자라고 하지만 그 누구보다 승리자였네요. 읽기 잘한 책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재밌게 들으셨길 바라면서 오늘의 책 낭독 노인과 바다는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안녕.